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소설가 강신재의 단편 해결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삭이 되어가는 젊은 아내 덕순이는 첩살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집에는 몇 달씩 얼씬을 않는 남편 관호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허하고 답답해져 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강신재 지음 해결책. 요즘 세상에 어처구니없이 기막힌 자리를 자기는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덕순이는 노상 생각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첩살이를 시작하면서 집에는 몇 달씩 얼씬을 안 하고 어쩌다 마주치는 날이 있더라도 이쪽이 하는 말에는 귓밥도 들썩 안 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어 오는 것이었다. 그러한 덕순이도 남편 관호도 나이를 따져보면 겨우 30을 조금 넘었을까 말까 할 따름이니 요즘 세상에 소리가 줄창 그녀의 뱃속에서 북덕거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이 부끄럽다거나 자존심이 꺾였다거나 하는 것과도 조금 다른, 말하자면 덕순이 자신이 자신에게 면목 없는 그런 심정인 것이었다. 그 위에 허무맹랑함이 겹치곤 하였다. 그러면서도 덕순이는 지금 어쩔 수도 없다고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만삭에 가까운 배를 안고 있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동안은 옴짝달싹을 못하리라고 동물적으로 터득하고 있었다. 임신 중절의 조치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 배에서 나오는 살덩어리를 남의 손에 의해서 간편히 기를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그녀는 가져본 적이 없었다. 커다란 배를 부둥켜 안고 말 안 하는 금수처럼 우울한 눈초리를 지으면서 그녀는 그 운명에는 맹종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5살과 3살 난 두 아이의 존재도 그래서 그녀에겐 절대적인 것이었다. 결국은 돌처럼 웅크리고 있는 밖엔 도리가 없는 것이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엔 관호에 대한 증오라고도 애정이라고도 분간기 어려운 맹렬한 불길이 부단히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증오라고도 애정이라고도 분간기 어려운 불길을 동력 삼아 그녀는 그런대로 살림을 해나가는 것인지 몰랐다. 요즘 세상에 하고 생각이 미치는 적마다 기운이 빠지는 것이었으나 관호를 향하는 마음의 크기만큼 남달리 억척스럽고 알뜰한 살림꾼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뱃속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살아있어 그것은 또 곧 대단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로부터 분리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의 생물학적인 공포심은 그녀로 하여금 모든 목전의 사실을 제쳐놓고 신중하고 인내 깊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무거운 몸매를 뒤룩거리면서 밤 한구석에서 적현 쪽으로 기어가듯 하는 그런 때의 랑은 그러나 돼지처럼 흉측하기만 하다는 생각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건 아니었다. 첫눈에 벌써 양공주나 그런 종류의 여자가 틀림없다고 짐작이 갔지만 덕순이는 방을 빌려줌하고 선선히 대답을 하여 버렸다. 거간 영감과 그 색시편에서 오히려 뜻밖이었다는 듯이 얼굴을 마주본다. 꽤 말쑥한 집들이 들어앉은 동네인지라 여자도 그래서 이 방향으로 발을 돌렸던 것이 몇 군데서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그만 시들해져 있던 판인 것 같았다. 덕순이는 맘속으로 양키나 잘못하면 껌둥이까지라도 이 층애를 드나들지 모를 일이라고 주저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건 또 그때 어떻게 하더라도 하고 덕순이는 그 멋쟁이 색시를 한 집에 두어보고 싶어졌던 것이다. 함 속에 갇힌 듯이 손도 발도 내어볼 수 없는
자기의 처지에 비해 이 여자는 어떻게 속 시원한 길을 걷고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호기심보다 더 간절한 무엇이 있었다. 여러 소리 묻지도 않고 덕순이는 작정을 했다. 전 김미라라고 해요. 심부름하는 계집애하고 단둘뿐이어서 시끄러울 염려는 전혀 없다고 여자는 저기 자신 있게 부언하는 것이었다. 그럼 이것 드리지요. 이사는 모레쯤 어쩜 내주일에 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약이고 영수증이고 할 것도 없이 여자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서 무슨 신기한 놀이개처럼 고운 손끝으로 백을 열고 돈 뭉치를 끄집어내 놓았다. 15만 환이라고 하는 돈은 이 편에서 본다면 상당히 큰 것이 아닐 수 없어 그걸 받고 사글세를 놓을까 좀 더 달래고 전세를 줄까 하고 며칠씩 궁리를 해왔던 터였다. 그러나 그 여자의 번쩍번쩍하는 커다란 백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이는 것을 보면 하잘것없는 푼돈처럼도 착각이 들어서 덕순이는 어느새 무슨 낯선 세계가 곁에 온 것처럼도 느껴지는 것이었다. 여자는 흰 베란다를 쳐다보다 화단 쪽을 살피다 하며 조금 앉아있다가 만족한 낯빛으로 돌아가 버렸다. 화단에는 덕순이가 그 경황 속에서도 가꾸어 놓은 칸나 몇 포기가 핏빛같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미라가 정작 이사를 온 것은 그로부터 근 보름이나 지난 뒤의 한밤중이었다. 3쿼터의 침상이니 전축이니 몇 개나 되는 알루미늄 트렁크를 싣고 왔다. 작업복을 입은 군인 같은 남자가 2층에 날라 들여주는 것이었다. 덕순이는 시간이 너무 늦은 탓이었는지 약간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대문 밖까지는 나가보지는 않았다. 그 작업복의 남자가 미국 사람이 아닌 것만 다행스러웠다. 김미라의 거침없는 말소리며 웃음소리는 덕순이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무슨 짓을 하며 사는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칸나꽃처럼 싱싱하게 살아있구나 하고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저려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덕순이가 얘기하고 있던 일이었고 하필 양공주다워 보이는 그 여자에게 방을 빌려준 이유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을 해치우고 나서 덕순이는 2층으로 올라가 보았다. 엷은 타월지의 흰 가운을 맨살에다 입고서 김미라는 10살 난 계집애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커피와 토스트, 오렌지 따위가 볼을 씌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리 앉으시죠. 김미라는 반색을 하는 것이었다. 화장을 하지 않은 김미라의 얼굴은 요전날보다 훨씬 앳되어 보여서 덕순이는 뜻밖이었다. 어쩌면 아주 소녀일 것 같기도 해서 저기 실망 비슷한 감조차 들었다. 그러나 김미라의 그 세간들이며 하고 있는 모양은 아무래도 예사내기는 아닐 것 같았다. 덕순이는 김미라가 넣어주는 찻잔을 받으면서 색신 곱기도 한데 몇 살이나 되셨수? 어디 취직해 다니시우? 하고 이렇게 구식으로 물어보았다. 여학교도 나왔고 시체 풍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미스 김이니 미라씨니 하는 말은 덕순이의 입에서는 여간에 미끄러져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저요, 23살이에요. 부대에 다녔었는데 인젠 그만두었어요. 김미라는 조금도 거침없이 밝은 낯빛으로 대답하였다. 그러고는 아무데도 다니진 않아요. 그렇다고 놀고 먹는 건 아니지만 하고 생긋 웃어 보이는 것이었다. 이 편이 받아넘기기에 따라서는 얼마라도 노골적인 이야기가 나올 듯하였지만 그 까닭에 오히려 덕순이 편에서 시선을 피하듯 하여버렸다.
세간들도 이쁘기도 해라. 그런 소리를 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김미라는 부지런한 성미인지 실내는 벌써 대충 정돈이 되어 있었다. 간단하고 밉지 않은 도구들을 널찍한 마루방과 다다미에다 적당하게 집어넣은 그것뿐으로 번거로울 아무 일도 없었는지 몰랐다. 지저분한 것에 신경질적인 덕순이는 화장품 상자같이 깨끗한 방 모습에 우선 마음이 놓였다. 아주머니는 애기 가지셨네요. 더우시겠어요. 김미라는 키도 부피도 자기의 곱이나 되어 보이는 덕순이를 바라보고 보름을이 패이는 웃음을 띄웠다. 자그마하고 귀여운 그 여자의 곁에 서니까 덕순이는 거무틱틱한 바위돌처럼 무던히 못생겨 보이는 것이었다. 김미라는 며칠만큼씩 외박을 하고 돌아왔다. 이쁘게 차려입고 나갔다가는 다음날 한밤중에 돌아오는 것이었다. 외국 사람이 싣고 오는 것이라고 대중은 하였지만 워낙 늦곤 하니까 알도리가 없었다. 나갈 땐 혼자서 택시를 탔다. 작업복의 청년이 가끔 찾아왔다. 덕순이의 얘기에 반하여서 김미라의 방해를 드나드는 사람은 그 늠름하게 생긴 청년뿐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김미라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온 때면 김미라가 좋아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방의 문들은 일부러처럼 열려 있고 덕순이의 아이들까지 부지런히 몰고 올라가 노는 것이었다. 덕순이가 주의를 끌린 것은 김미라가 언제나 싱싱한 낯빛으로 즐거운 듯이 살고 있다는 일이었다. 앞에도 뒤에도 거리낌 없이 무탈하고 쾌적하기만 한 인생이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철이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기에는 김미라의 태도에는 확신이 있었다. 어느 저녁 때 덕순이 어디로 가우? 하고 넌지시 물으니까 놀러 가요. 춤추러. 어깨가 드러난 흰옷을 입은 김미라는 가야 되는 일이니깐 가기도 하지만 전 본래부터 그런 게 퍽 재밌어요. 하고 여유있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아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시겠지만 매일 심심하지 않으세요?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가정을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덕순이는 한풀 꺾였지만 그렇게 말하는 김미라의 태도는 건방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분 상하게 동정적도 아니어서 호의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김미라를 볼 때마다 덕순이의 머리에는 양공주라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다. 김미라가 확실히 그것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었으나 여하간 김미라는 양공주다웠다. 공주답게 어여쁘고 사치하고 그리고 편안해 보였다. 그리고 매춘부답게 무언지 정상치 않고 새우차 보였다. 그것은 아이를 낳고 남편을 섬기고 하는 자기의 그것과는 또 하나 판연히 다른 여인의 삶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른 자기의 방식만이 옳았다고는 입이 열이라도 할 수 없었다. 덕순이는 김미라의 생활에 관심이 가는 한편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그득 차 있는 것 같이 느꼈다. 관호를 저만큼 떼어놓고서 혼자 생각할 일이 있을 것 같았다. 아무리 어쩌려야 어쩔 수도 없다고 동물적으로 믿고 앉았던 일이 어쩌면 잘못이었을지도 몰랐다. 비가 올 듯이 몹시 무더운 오후였다. 경혜의 두 손목을 움켜잡고서 덕순이는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힘을 주며 대야에 대고 씻어주고 있었다. 이게 몇 차례째냐, 응? 옆에는 회초리가 놓여 있었다. 밖에 나가서 손발을 더럽혀오는 때마다 덕순이는 짜증을 내고 아이들을 때리는 버릇이 있었다. 더러운 것을 참지 못했다. 그녀가 낯수건으로 아이의 손을 북북 문지르고 회초리를 집어들려 하는 바로 그때에
푸대접을 감수하며 윗목에 앉아있던 권이라는 사원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였다. 권은 관호가 쥐꼬리만치 내놓은 생활비를 가져오기도 하고 양복이니 속옷이니 하는 것들을 명령대로 가지러 오기도 하여 가끔 이 집에를 드나드는 중늙은이인데 요즘은 번번이 맨손을 들고 오는 것이었다. 권노인으로 보면 관호가 내놓지 않는 돈을 어쩔 수도 없어 안부라도 전할 양으로 자진 들르곤 하는 것이었지만 덕순이 편에서는 화만 덤치곤 하니까 자연 험한 얼굴로 대하기 마련이었다. 사장께선 요즘 차를 한 대 사셨죠. 권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쩝쩝 입맛을 다시듯 하였다. 윌리스 집부차인데 좋습니다요. 250만 원이라나요. 덕순이의 낯빛이 사뭇 달라졌다. 잘 논다. 2층까지 새를 놓아 먹게 해놓고선 심장까지 무엇이 맞대이듯 하는 것을 참다가 자가용 넘버가 붙은 차인가요? 세목골 눈이 되면서 권노인을 떠보았다. 그렇습지요, 네. 회사 차가 한 대 있지 않았어요? 그건 누가 타고 다녀요? 처분했어요? 목소리가 허급스럽게 높아지는 걸 누르지 못했다. 안 입지요. 권노인은 턱을 만지면서 덕순이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난처하다는 표정이나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허들을 냈다는 얼굴이기도 했다. 그건 사장께서 타고 다니시죠. 어쩌다 새 것도 쓰시긴 하지만 새 차는 무어 다른 분 명의로 사셨다던가요. 청운동에 차고를 잘 치셨더군요. 덕순이의 가슴이 부르르 떨렸다. 그 첨년, 저보다 10살이나 손위인 개성 퇴기년에게 지프를 사준 것이로구나. 덕순이는 허덕이면서 권노인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다. 기실 그녀의 눈은 권노인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관호의 헬쓱하고 냉랭한 두 뺨이 이 편이 무슨 말을 하여도 들은 척도 않고 앉은 열달한 입술이 그 가무잡잡하고 마른 퇴기의 얼굴과 겹치며 돌아가는 따름이었다. 어떻게 해서 경애가 빠져나가 버렸는지, 어떻게 해서 권노인이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지 덕순이는 도무지 의식하지 않았다. 분통이 하늘같이 치밀어 있었다. 2층에서는 김미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김미라는 어젯밤이 늦었으므로 이제야 겨우 잠을 깨는 모양이었다. 늘어지게 자고 나서 기분이 상쾌하여 흥얼거리면서 오렌지라도 까고 있을는지 몰랐다. 김미라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하고 덕순이의 머리는 일순 사고력을 돌이켰다. 김미라 같으면 이런 원통함을 애당초 당치도 아니하리라. 이 무슨 터무니없는 구렁창에까지 자기는 오고야 말았는가. 김미라와 비교를 해본 일은 덕순이의 내부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차의 넘버를 입속으로 내면서 덕순이는 어떤 결의를 한 것이었다. 관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일인지 그 편에서 마음 내켜 찾아오기만 기다리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결말을 지어보아야겠다. 덕순이는 퇴근 시간을 대중되어 관호의 회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전차를 타고 바깥의 빗줄기를 내다보니 덕순이의 마음에서도 주룩주룩 눈물이 흘렀다. 전번 나들이 때보다 한결 더 무거워진 배가 주체스러웠다. 덕순이는 조심조심 길목을 지키면서 숨어 있었다. 언젠가 이 근방을 지나갔다는 말만 듣고도 찾아와서 포악스레 손찌검을 하고 간 관호의 성미를 덕순이는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만나야만 한다 싶었다. 와놓고 보니 막상 어떻게 말을 꺼낼지 엄두가 안 섰지만 하여간 이 두 눈으로 그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확실히 알아보기라도 하자. 덕순이의 마음은 차츰 갈피를 잃어 이제는 그 자동차를 한번 보기만 하면 좋겠다는 충동적인 열망으로 바뀌어가는 듯하였다. 덕순이는 회사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도시락을 든 사동아이마저 버스를 타려고 줄다름을 쳐갔다. 비가 오는 날이라 날은 일찍 저물었다. 덕순이는 타고 온 전차가 그처럼 느리게 달린 까닭에 관호의 퇴근을 놓치고 말았다고 서글픔에 와락 눈물이 솟았다. 어쩌면 운수도 이다지 지질이 사납게만 타고 나서 관호고 자동차고 한번 보지도 못하란 말인가. 빗소리가 세차지고 진흙방울이 마구 튀어올랐다. 덕순이는 골목 안에 선 채 한쪽씩 한쪽씩 버선을 벗었다. 치마를 부쩍 올려동이고 돌아가려고 한 길로 나왔다. 무심히 얼굴을 들고 회사편을 보니까 진녹색 윌리스가 막 한 대 이편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주홍빛 헤드라이트가 빛발 속에 새물거리고 흰 넘버판이 덕순이의 시선을 빨아당겼다. 숫자를 읽으려고 덕순이의 두 눈은 화둥처럼 크게 떠졌다. 헤엄치듯 한쪽 팔로 휘젓고 나가면서 숫자판에서 창문 쪽으로 창문에서 또다시 숫자판으로 미친 것 같이 두리번거렸다. 차는 무심히 지나치고 말았다. 그 속에 탄 사람이 관호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차의 넘버가 바로 권노인이 말한 그것 같아서 덕순이는 허둥지둥 바퀴자리를 밟고 달렸다. 그로부터 서너 시간 뒤 덕순이는 청운동 퇴기의 집 골목 앞에 길을 가로막듯 하며 서 있었다. 방심한 듯한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일만이 빙빙 돌고 있었다. 그 차를 한번 보아야겠다. 누가 타고 오는지 보아야겠다. 통금 시간이 가까웠는지 술꾼들이 지나갔다. 이윽고 이슬비 사이를 다가온 지프차는 몇 번 경적을 울리고 난 끝에 덕순이의 앞에 정거하였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덕순이의 동공에 맨 먼저 비친 것은 운전대 옆에 탄 하얀 노파였다. 노파는 차에서 내려 덕순이 앞에 섰으나 싸늘하게 입을 다문 채 훑어볼 뿐이었다. 뒤이어 꾀꼬리색으로 아래 위를 휘감은 여자의 모양이 차 속에 엿보였고, 그와 가지런히 앉은 것이 관호라고 알아차린 바로 그 순간 관호는 마치 무엇이 폭발을 하듯 차 밖으로 튀어나오더니 쇠뭉치 같은 양주먹이 덕순이의 두 볼을 후려갈긴 것이었다. 무엇을 이야기할 겨를도 없었다. 흑! 흑! 비명을 지르면서 덕순이는 갈팡질팡 몸을 피해야 했다. 관호의 주먹은 집에서 그럴 때보다 더 사정없었고 급기야 머리채를 휘어잡아 땅에 엎어뜨리고는 팔길질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미움도 서름도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뱃속의 것과 두루의 몫의 생명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려고 버둥거리는 따름이었다. 이보, 여보시오. 길 가던 사람이 발을 멈추었다. 보다 못한 듯이 뜯어말렸으나 신이라도 오른 듯한 관호의 기운에 혀를 차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간단 없이 불똥이 튀어나는 덕순이의 눈길 속에 꾀꼬리색 옷자락이 감겨들곤 하였다. 마침내 새하얀 노파가 입을 떼어서 미친 듯이 날뛰던 관호는 진정했다. 노파는 저기 점잔을 빼며 이렇게 말을 건넨 것이었다. 자네가 내 앞에서 이거 무슨 버릇인가? 썩 거두지 못하겠나? 노파는 두 번째에는 제법 꽥하니 고함을 질렀다. 관우는 그제서야 손을 떼었다. 터져서 조각이 난 것처럼 따로따로 아프고 흔들리고 하는 머리통을 감싸 안고 덕순이는 거진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기 집 골목 앞까지 돌아왔다.
타고 온 것은 그 첩의 물건인 윌리스 지프차였다. 데려다 준 사람은 그 첩의 어미인 하얀 늙은이였다. 늙은이는 차 속에서 짐짓 분별이 있는 듯이 이런 소리를 해들리는 것이었다. 이거 보시오. 글쎄 못하러 길 왔다가 이 봉변이란 말이오. 내 딸이 나는 지만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오. 하지만서도 말야 그 애한테 반한 남정네들은 글쎄 매양 저지경이니 낸들 어쩌겠소. 큰댁네들 쪽에서 양해를 해야지. 그리고요 내 딸이 나이 40이구려.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오사장하군 일찌감치 갈라서라고 매양 하느니 그 소리라우. 길지 않을 거요 길지 않을 거야. 그리 알고 다 신랑은 이러고 찾아다니지 말란 말이오. 보아하니 홀몸도 아니고 한데 이게 글쎄 될 말이요. 그리고 또다시 자기도 자기 딸도 관호가 탐탁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다. 골목 안에 내려놓이자 덕순이는 그 자리에 엎어지며 신음소리를 내었다.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려고 애를 썼으나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경혜야, 경혜야 하고 목청을 쥐어짜며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노상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다. 2층에 불이 켜이더니 잠옷바람의 김미라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와 주었다. 덕순이가 울며 김미라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던 다음날 저녁 때 덕순이가 은근히 얘기하고 있던 일이 벌어졌다. 어제 그것으로 앙화가 풀리지 않은 관호가 새빨갛게 도끼 오른 눈을 하고 몇 달 만에 집에를 온 것이었다. 이거사 이 집을 준다는데 팔아먹든지 시집을 가든지 맘대로 하라는데 왜 쫓아다니며 성화냐 성화가. 덕순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경애는 어쩌고 영애는 어쩌고 또 뱃속에 든 것은 어쩌고서 그런 소리만 하면 되느냐.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덕순이는 하고픈 말이 숱하게 있었다. 다만 그 말들이 입 밖에 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겨우 이렇게 한마디 하였다. 오냐, 그래 그년 모녀한테 그따위 대접이나 받고 다니면서 오냐, 그래. 왜 이년아 무슨 참견이냐. 찰각찰각 따귀를 붙인다. 크지도 못한 관호의 전신에서 얼음같이 찬바람이 쌩 돌았다. 그러나 오늘 밤의 싸움은 예외적으로 빨리 끝장을 보았다. 덕순이가 아픔을 못 이겨 악을 쓰고 영애가 울음보를 터뜨리자 김미라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던 것이다. 김미라는 서너 마디 말로 중재를 하였으나 관호가 더욱 기승해 날뛰니까 자기도 손을 들어 관호의 뺨을 짤깍 때린 것이다. 그러고는 턱을 나려긋고 관호를 보았다. 기겁을 하게 놀란 것은 덕순이었다. 그 표독한 관호가 김미라를 악살을 내리라고 등골이 오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관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놀란 듯이 김미라를 볼 뿐이었다. 제3자가 개입할 일은 아니지만 임신 중인 부인을 이게 무슨 야만스러운 일이에요? 생명이 위태롭지 않겠어요? 김미라는 경멸에 찬 눈으로 새든 사람밖엔 안 되지만 이런 건 보고 못 참아요. 아기 가진 일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것 좀 모르세요? 고를 낸 얼굴이 한층 고왔다. 그만 흥분해서. 그러나 말로 해서 알아듣는 인종이 못 됩니다. 관우는 어깨로 숨을 쉬며 다시 중호에 찬 눈을 하였다. 덕순이를 보는 눈이었다. 신사가 아닙니다. 김미라는 경애와 영애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핀잔을 받은 관호는 더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현관으로 나가버렸다. 다음 날 김미라는 덕순이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제안하였다. 이러고 있는 것은 손해일 따름이다. 현재로 보아서는 애기들 아버지는
그 나이 많고 못생겼다는 퇴기에게 더욱 마음이 있는 모양이니 아웅다웅 싸우며 이럴 것이 아니라 생활비나 듬뿍 내도록 법적 수단을 쓰는 것이 어떨까. 덕순이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크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도 자기의 신세에 절망적인 단안을 내리고 있던 차였다. 요즘 세상에 도저히 이럴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일 것이었다. 그 대신에 그렇게 되면 아주 남남끼리가 되는 것이니까 일체 그 사람 행동에 무관심해야 한다고 김미라는 말하였다.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맨 사람이고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면 그만이니까. 덕순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잠자코 있더니 입을 벌리고 딴소리를 하였다. 하기야 그까지 돈 문제야 땅을 파먹군들 못 살라고. 다만 그 소행머리가 괘씸해 그러지. 그저 그 연놈을 한 칼에 푹푹 찔러 죽이고 말았으면. 그녀는 어제 그 여자 앞에서 내동댕이 쳐지던 원통함을 또 한 번 늘어놓고 그 연놈 죽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라고 과격론을 내세웠다. 김미라는 그렇다면 염산을 쓰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였다. 한 병 사들고 가서 지켜섰다가 그 여자 얼굴에다 내던지기만 하면 두 눈 뜨고 못 볼 추물이 될 것이니 여하간 남자는 물러설 것이라 하였다. 자기의 동무가 그렇게 하여서 잠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다고도 들려주었다. 농담 같지도 않게 말을 하는데 덕순이는 질려서 놀란 듯이 한참 또 잠자코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어조로 이렇게 김미라에게 묻고 있었다. 근데 댁은 어떻게 그리 팔자도 좋으슈? 아니 시집을 잘 가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근심 걱정이 없으시우? 그런 장사를 하자면 좋은 일만 있지도 않을 텐데. 상대를 양공주라고 정해놓고 하는 말이었지만 신뢰가 되려니 생각도 못하였다. 김미라도 무안해하지도 않고 글쎄요. 무리를 하지 않는 탓이겠죠. 행복하려고 애쓰지 않고 삐뚤어진 걸 곱게 하려고 들지도 않고 하였다. 덕순이는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멍하니 입가를 쳐다보기만 한다. 저 나한테 가끔 놀러오는 군인 있잖아요. 작업복을 입은. 그 사람은 내가 약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간 뒤에 소식을 몰라서 죽은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나는 굶어 죽기도 싫고 거지도 되기 싫으니까 미국 병정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 먼저엔 좀 더 어렸었죠. 약혼한 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다른 한국 남자한테 시집갈 맘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떡하니 그 사람이 살아서 찾아오질 않았겠어요? 어땠겠어요? 에구 저런. 그래도 나는 울거나 죽어버리지 않고 그냥 친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리를 하지 않고. 덕순이는 눈을 껌벅껌벅 하였다. 결국 그에게는 이해 밖의 일이었던 것이다. 덕순이가 호미를 들고 꽃밖에로 나오는 것을 보고 마당에서 체조를 하고 있던 김미라는 말을 걸었다. 인제 머리 정리가 되셨어요? 덕순이는 끄덕끄덕하여 보였다. 김미라는 양손에 들고 휘두르던 방망이를 땅에 내려놓고 그녀 곁으로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하고 김미라의 시선은 묻고 있었다. 덕순이는 이 말을 내려뜨리면서 이 아기를 낳기까지 하여간 기다려 봐야겠어. 만약 사내일 것 같으면 우리 그인 사내애가 없어서 한이었으니까 혹 마음을 돌릴지도 알 수 없고 어쨌든 낳아보아야겠어. 어려운 듯이 그러나 확고하게 하는 말이었다. 김미라는 잠자코 서 있었다. 이상한 해결책도 다 했다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김미라의 이해 밖의 일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선택이 좋은 해결책이 될는지 덕순이의 삶이 고단해 보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